안녕하십니까. 탐나 왕국 양을라 정실 대정의 회장입니다. 한반도 남쪽 거대한 섬 제주에는 탐나 해상왕국 탐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탐나왕국 황금기 제2왕조기 해상왕국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왕조기는 63세 라주왕 때부터 100세 탐신왕 13년까지로 서기전 445년부터 679년까지 1124년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탐나왕국 전성기로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겨누는 해상왕국 시대였습니다. 영산강 유역 탐미 달에는 해상왕국 탐나천이었습니다. 후한서의 동의전에 의하면 탐나는 이미 사만시대부터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교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전 400년부터 탐나 사람들은 시조 할머니의 나라 병랑국에 많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병랑국 사람들은 육지 지금의 강진, 해나 안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하여 해민국 탐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해상무역이 밝아서 큰 부를 쌓아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역을 탐나에서 온 탐나촌이라 하여 탐미다레 또는 하탐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레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탐미마을이죠. 이들은 3세기에는 전라도에 분포한 여러 호족 세력의 맹주국이었고 4세기에 이르러서는 전남 소국 내지 호족 세력을 통합하고 탐나도와 더불어 넓은 영토와 바다를 다스리는 당당한 국가였습니다. 이때 국호 탐나왕국은 탐나도의 섬 자체와 탐미다레를 포함한 해상국가였습니다. 후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 탐미다레는 친미다레로 왜곡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63대 라주울라께서는 육지의 교두보 탐진을 중심으로 탐나인들이 들어와 사는 탐나촌 탐미다레를 개척하시고 제64대 양과을라께서는 조선과 친교하여 상호 무역을 활성화하시고 제65대 주절을라께서는 감귤 재배를 장려하시고 제66대 진교을라께서는 남방 문화를 선도하시고 제67대 마제를라께서는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시고 제68대 호국을라께서는 예부 진임을 막기 위하여 성곽을 축성하시고 제69대 진제를라께서는 탐나 혈맥을 수호하시고 제70대 조조를라께서는 불로초의 나라로 널리 알리시고 제71대 한겨울라께서는 남월국과 국고를 맺으시고 제72대 부교울라께서는 대대적으로 음호를 축조하시었습니다. 제73대 평강을라께서는 백성들의 장수를 기원하시고 제74대 성저물라께서는 국제교육을 확대하시고 제75대 월저물라께서는 동생을 지난 후 양자동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제76대 풍저물라께서는 제사법을 정착시키시고 제77대 지혜을라께서는 사궁구를 하시고 제78대 민재을라께서는 칠성대촌을 구축하시고 제79대 지신을라께서는 감귤을 일본 등에 전파하시고 제80대 지천을라께서는 한나라 황제의 탐나인의 핏줄을 연결하시고 제81대 지사을라께서는 항해술의 발달에 힘쓰시고 제82대 지풍을라께서는 벼농사를 장려하셨습니다. 탐나국은 남중국,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백제, 신라의 해상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육지에서 유구와 제동, 대만, 남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건너가려면 탐나국을 거쳐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탐나국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남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연락이 할 길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탐나의 동쪽에서 배를 띄우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 스시마 해류에 따라 대마도에 닿을 수 있었고, 대마도에서 이끼시험을 증검다리에 삼아 구주 북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탐나 동쪽에 출발하여 오도 제도를 징검다리 삼아 구주 서부로 또 갈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육지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백길은 만약 탐나와 관계가 악화되어 바닷길이 끊긴다면 이들 나라와 무역을 크나큰 타격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의 중요한 힘은 물자와 사람의 빠른 이동에 있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던 시대에 육로보다 해류를 이용한 해상 이동이 더욱 빠르고 유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탁월한 해상 능력을 가진 탐나국 사람들은 해상 활동이 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바다를 통하여 상대 지역으로 갈 때 탐나를 직접 거쳐가거나 아니면 탐나 권용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나는 해로 인터체인지였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자연적 환경입니다. 동아시아 바다에서 해류가 중요한데 쿠로시오 해류가 필리핀 루손섬에서 출발하여 북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탐나를 바라보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탐나국을 경유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동아시아의 계절풍입니다. 특히 남서 계절풍을 불 때는 중국 절강성이나 동남아시아 아니면 필리핀 등에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탐나국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나국 해양 사람들은 사람과 물자의 교류센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탐나는 해양의 남방 문화가 결집하는 곳이었지요. 하절기의 계절풍을 이용하여 탐나국에서 출발한 무역선은 전남 해안 지방에 도착하기 쉬웠습니다. 남중국과 일본 열도를 교류할 때도 반드시 탐나국을 거쳐야 하므로 중국과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중간 기지였지요. 아주 오래 1만 년 전의 구석기 문화도 이런 해류를 타고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이 한반도 육지로 빠르게 전달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탐나국은 첫 번째로 한반도에 직결되는 항로가 있었고, 중국의 북부에는 남중국까지 연결되는 탐나 안국에 이르는 항로가 발달하였습니다. 일본 열도와 중국을 연결할 때도 탐나국이 중요하였고, 동해안 연해주에 통해 한반도를 거쳐 탐나국까지 오는 항로로 연결되어 해양교통, 물류교류의 인터체인지 역할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탐나국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발달된 문화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는 이러한 해양교통로를 장악하는 세력이 가장 힘이 강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육지와 바다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통일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탐나공국은 분명히 동아시아의 교역국 사이에 해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가 간의 교류를 이어가는 교류센터였습니다. 이 증거로 일본 오사카 사천황사에서 매년 열리는 와소 축제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축제입니다. 여기서 축제를 시작하는 행렬이 1천여 명의 외국 사신들이 줄을 잇는데 선두에 탐나와 가야가 있고 뒤를 이어 신라, 고구려, 백제가 뒤따릅니다. 탐나 깃발이 앞에 서는 것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는 탐나 왕국이라 생각되었기에 축제 행렬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탐나 왕국은 한반도 남쪽 및 중부지방, 일본 열도 등과 달리 아시아 등의 모든 세계의 자연적 산물들이 모이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탐나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물류 허브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무역상에 이로운 점을 얻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지 않은 시기에 동아시아 교역로상의 교통의 십자로에 위치한 탐나 왕국은 모든 지역의 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치를 이용한
각국 간의 교육 창구 역할을 탐나왕국이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탐나왕국은 단순히 육지의 영토로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 매우 넓은 해상의 교통 요지,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는 이점으로 아시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소통하는 선을 장악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네트워크를 장악한 해상국가였지요. 말린 전복과 말린 사슴고기처럼 탐나 사람들은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탐나 사람들은 가공 기술은 그 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그 결과 탐나 전복과 탐나 방포는 중요한 임금의 진상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반에 있었습니다. 무역 물품을 운송할 빠르고 튼튼한 배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암초가 많은 탐나 주변의 해저 지형 때문에 배들이 해안에 정박하고 운항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작은 배도 정박하지만 큰 배도 정박할 수 있는 석축을 축조하고 있었습니다. 탐나 사람들 주변은 바다 지형이 유리한 배를 만들고 그 배가 해상왕국 탐나왕국 전성기를 끌었던 탐나 교역선이었습니다. 하나와 하나의 증거로 영산강 유역의 고분과 폐총에서 탐나 사람들의 흔적을 깃든 많은 유물이 발견됨은 이를 증명합니다. 전남 나주 보감리 유적 3차 발굴에서 출토된 탐나 왕국 목관뿐만 아니라 보감리 마을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항아리는 입이 넓게 벌어졌으며 바닥이 좁고 평평한 형태로 탐나 곽절이식 단계의 토기와 흡사하였습니다. 화산암으로 추정되는 굵은 알갱이가 다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탐나 왕국 영향권임을 뒷받침합니다. 탐미 다래가 위치했던 전남 해남 송지 궁곡리 한반도 최대 규모 폐총에서는 구석기에서 철기 시대의 유물이 1000여 점이 발굴되었습니다. 고대 탐나 왕국 교류의 흔적으로 고대 토기 제조터인 발굴이 탐미 다래와 왕성한 시기였던 서기전 2세기부터 5세기까지 유리구슬과 용보무, 유물들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발굴되는 것은 탐나 사람들의 해상 세력을 통해서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흔적입니다. 이는 궁곡리 주변에 탐미 다래의 무역항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불어 나주 수문폐총, 강주 신창동 유적, 사천 녹도폐총 등의 서남해안의 철기시대의 거대한 폐총 63곳에서 출토되는 고대 바닷길의 유물들은 탐나와 연관성을 말해줍니다. 서기전 74년에 탐나왕국 시조 양을라 후손 제75세 월점왕의 동생 양지백이 진안으로 이주하여 육부의 초원장의 딸과 혼인하여 살았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자동, 지금의 양동마을입니다. 박역교세가 서기전 57년에 신라를 개국할 당시 개국공신 족장 중의 한 분으로 아산박지 수보 서헌문에 활자가 전해 내려옵니다. 양지백의 벼슬은 장도부총으로 탐나 왕국에서 마피를 가져와 크게 헌상한 대공의 유공자로 신라 개국공신으로 추도되었습니다. 그 후손은 충주양시 예성군파로 예측됩니다. 이때 양지백은 안무사로 함께 진안으로 이주한 분은 양선태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은 박역계세가 신라 개국학 당시 개국공신 중에 한 분으로 벼슬은 정남 장군이었습니다. 양선태 장군은 서기전 37년에 신라와 고구려 고주몽 왕과 광화조약을 체결해 있어 대공을 세운 유공자로 신라 개국공신으로 추대되었고 그 후손은 대방군파로 추정됩니다. 이곳이 경상북도 경주 양자동에서 1000여 년 동안 탐나 왕국에서 가져온 불교를 숭상하고 영화를 누리면서 개척 영위하여 시조구 세거지를 이루었습니다.
근세 조선 초기에 역성혁명은 난세에 피하여 탐나의 후손의 외손인 월성 손씨들에게 모든 것을 미루고 양산, 남원, 마산, 김해, 부산 등지로 출항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제83대 가교울락께서는 조선수를 발달에 힘쓰시고 제84대 대평을락께서는 활발하게 교육을 일어나게 하시고 제85대 백교울락께서는 화산분출을 겪으시고 제86대 신교울락께서는 신라에서 김시호 왕자와 오르내리는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87대 진교울락께서는 토기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일상 거룩으로 일반화하시고 제88대 고교울락께서는 오키나와에서 표류한 백성들에 의해 애교적 노력으로 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애교적 노력을 하시고 89대 성주울락께서는 탐미 다래를 순방하시고 제90대 위영을락께서는 신라 김씨왕조와 공조하시고 제91대 종제을락께서는 가 수출에 힘쓰시고 제92대 선술을락께서는 탐나인이 반라방령이 됨을 보시었습니다. 탐미달의 성주 양탕이 신라와 공조하였습니다. 4세기부터 한반도에서 탐나,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5왕국이 좌우를 겨루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던 백제와 신라는 크고 작은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싸움과 화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근초왕이 즉위하자 그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하물며 서해 건너 중국의 광활한 지역까지 백제의 영토의 일부가 될 만큼 강성한 국가였던 백제는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 고해진 지금 강진, 해남, 고흥만도, 무진주의 양가동까지 그 앞에 독사성까지 차지하는 탐미다레는 항상 눈에 가시였습니다. 일본 서기에서 탐미다레를 남만, 즉 남쪽의 오랑캐로 표현한 것만 보아도 백제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백제 근처고왕은 국력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서기 369년 3월에 남방 정복에 나서 신라, 가야, 탐나를 한꺼번에 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의 근초관과 왕자 구수가 군대를 이끌고 탁순국을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를 7개국을 평정하였습니다. 이런 침략국 선봉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던 자는 목라근자 장군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목라근자 장군과 함께 영산강 유역 남해안의 탐미달에 고해진을 직접 공개하였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탐미다래를 직접 정별하도록 하여 도륙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백제는 탐나를 남만으로 불렀을 만큼 불렀는데 5세기에 건립된 충주 고구려비를 보면은 고구려가 신라를 동의로 불렀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라는 고대 국가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탐미다래를 남만으로 불렀을 것은 상당한 세력을 가진 나라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무렵에 탐나 왕국은 육지에 무역 교두보를 두었던 탐미다래는 서해 남해 지역의 해상활동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황해술과 선박 제조 기술로 해상 중심의 경제활동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부를 쌓고 발달된 문화를 향유하였고 있었기에 백제에게는 매우 성가신 집단이었습니다. 백제는 탐나가 고구려와 상호 무역을 증대하여 설린 관계를 유지하자 이와 연결된 탐미다래를 적대시하였습니다. 이후부터 탐나와 고구려 상호 무역이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동의로 비칭했는데 이러한 비칭은 신라가 상당한 저력을 갖추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백제가 탐미다래를 탐만으로 비칭했다는 것은
그것은 백제에게 매우 위협적인 수준의 국력을 갖추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탐미 다레가 백제의 국익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고구려는 숙적인 백제를 백잔이라 불렀고, 그런 고구려와 설린 관계를 이루고 있는 탐나의 탐미 다레를 백제는 남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점은 한때 백제와 탐나가 숙적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제는 탐미 다레를 도륙했다는 것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줍니다. 도란, 짐승을 잡았다는 뜻으로 쓰이거나 죽여 찢어 발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백제가 탐미 다레에 대해 증오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남만이나 도륙했다는 표현은 백제가 탐미 다레를 공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탐미 다레의 행위가 백제에게 상당한 부담과 의구심을 주었기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탐미 다레가 백제의 숙적인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었으니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탐미 다레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탐미 다레는 백제에 조공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탐미 다레의 세력은 백제에 대해서 극심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탐나라는 90세 위양을 나가 즉위하여 한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백제가 탐미 다레를 침공한 것은 영상왕 이후 세력 집단에 대한 영토적인 복속이었다기보기에는 일종의 교육 거점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탐미 다레는 백제 근초고왕의 침공 이후에도 존속했습니다. 백제가 탐미 다레에게는 남만을 의미를 강조하였던 것은 탐미 다레가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 해도 독립적인 탐나로 계속해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복자인 백제군과 백제 사람들은 탐나의 탐미 다레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온갖 수탈과 만행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겨우 얻은 곡식들은 곡물로 빼앗겨야 했으며 백제 사람들의 멸시뿐만 아니라 자주 자영되는 노략질과 만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탐미 다레의 백제에 대한 원한은 극에 달하여 반기를 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행히 370년부터 백제와 대립관계에 있는 이웃나라 신라와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인가 신라의 힘을 얻어 백제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즈음에 신라는 석시와 김씨의 왕위 다툼 싸움이 알게 모르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김씨의 신라 왕인 미추왕조를 세우는 데 큰 대들보 역할을 하였던 양부와 양지르, 양씨의 대활약에 힘이 컸습니다. 그러나 신라 미추왕 이후 다시 석시들이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석시들은 유례왕, 기리왕, 흐례왕 등 72년간이나 왕위를 차지하자 김씨들은 다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세력들과 설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례왕 이후 김씨 내무랑은 백부였던 미추왕이 잃어버렸던 왕위를 다시 차지하였으나 언제 어디서 석시들의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탐나의 탐미 다레는 신라의 김씨 세력들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가 외와 연합하여 외병을 이끌고 364년에서 393년 사이에 여러 차례 신라를 침범하자 이들을 대항할 목적으로 신라 내부의 통합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해졌고 외부로부터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364년에 4월에 외가 일본이 크게 군사가 대거 침입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무랑은 두려워 가히 맞서지 못하고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병사처럼 옷을 입히고 토암산 아래에 줄을 세워 동시에 용병 1천 일천은 부현 쪽 동쪽 들판에 숨겨 놓았습니다. 토암산에 신라 군사가 많다고 믿었던 왜군은 토암산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들판으로 직진해 왔습니다.
이때 매복하였던 신라군이 뜻하지 않는 공격을 받은 외병들을 대패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373년 4월에 다시 애군이 쳐들어와 다른 때와 다르게 금성을 포위하고 나흘이 되도록 그 포위망을 풀지 않았습니다.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나아가 싸우기를 청하였으나 내문왕이 지금 적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 깊숙이 들어와 사지에 있으니 그 칼날을 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내부로는 탐나와 고구려에 지원봉을 요청하는 밀사를 보내 포위망을 밖에서 뚫어줄 걸 요청하였습니다. 탐나에서는 백제의 이협이 염려됐으나 미추 왕조 양부와 양질의 인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기회를 노리던 탐나와 탐미다의 독산성 성주 양탕은 이때가 바로 백제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탐남하로 무장한 용감한 기병 200명을 출동하여 외의 포위망을 뚫었고 외병에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을 때 수비하던 신라군 1,000명이 나와 협공으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탕의 조부 양빈로는 고교울라의 동생으로 탐나에서 육지로 이주가 성행할 무렵 서기 289년에 이주 군단을 이끌고 영산강 상류 독산성, 지무, 광주, 서구, 서창동까지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이주문들의 힘을 합쳐 가장 익숙하였던 장사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20년 뒤에는 오직 장사만 전념하여 마침내 멀리 서진, 동진의 중국의 나라들과 일본까지 드나드는 사주 범선들만로 5척이나 가진 중개무역의 거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손자 양탕은 서기 369년 백제의 근초광이 침공으로 성주가 죽자 그 뒤를 이어 독산성 성주가 되었습니다. 독산성은 지금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에 위치한 나지막 민둥산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광주 무둥산을 타고 내려와 양가동과 배후였던 건이산과 가까워 육지의 탐나와 탐미달의 후구 위치로 추정됩니다. 또한 근세 조선 말기에 그렸던 무진주 전도에 독산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었던 신라에 협조하여 예구 침략을 물친 사실을 백제에 알려지면 백제로부터 시달릴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탐나 탐미달의 수장 독산성주 양탕은 신라에 의탁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부계양을 안무사로 대동하여 백성 300여 명을 이끌고 신라로 입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신라의 뇌물왕조를 구해낸 양탕이 탐나무로 무장한 기병을 포함한 3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금성에 입성하자 뇌물왕은 이를 극진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시의 집성마을 양자동을 중심으로 진안 6부로 나누어 살게 하였습니다. 이때는 신라 뇌물왕 18년, 백제의 근초와 27년이었습니다. 당시 백제는 서기 371년 근초광이 평양 전투에서 고구려 40년이나 이끌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대동광 이남 땅을 차지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중병에 들어 누워 있었던 시기였음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양시대의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보면 서기 368년 백제의 근초광이 사신을 보내 좋은 말 2필을 뇌문왕에 선물하여 신라와 백제의 화친을 유지하고 국력을 다져가는 때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잦은 홍수로 크게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홍수로 산이 10군데나 무너져 민가의 피해가 대단하였습니다. 신라는 연이어 발생한 가뭄과 흉년 후 백성들이 굶주리고 유랑자가 늘어 불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뇌물왕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라의 왕실에 큰 공을 세운 탐미달의 백성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육부에 나누어 살도록 하였습니다. 탐미달에 복속하여 아군으로 믿었던 백제의 근초광이 이 일로 불같이 화를 내어 신라에 황해한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제와 신라는 한동안 옥신각신하였으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서기 371년에
백제의 근초왕이 3만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선을 습가하여 고구공원을 전사시키자 고구려와 백제도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탐미달의 서우 양탕이 신라의 김씨왕과 공조하여 백성을 이끌고 신라에 입성한 사건은 이러한 경향 중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탐미달왕은 왕정이 복속되었다고 믿었던 백제는 신라의 처신에 못마땅하지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당시는 서기 373년 백제의 근초왕이 노환으로 병상에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4년 전에 백제가 도륙하였을 때 살아남은 탐나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원한이 쌓였겠습니까? 언젠가 다시 일어나 보복하리라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산품은 거의 조공으로 빼앗기며 온갖 수모와 신을 이겨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탐미달의 성주 양탕의 결단을 강행한 시기는 백제의 근총왕 28년으로 노안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시니 그 이듬해 근총왕이 죽고 근구수왕이 즉위하였으니 탐미달의 백성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한 신라와 백제의 전투에서 이전까지만 해도 매번 백제가 승리하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제에 도륙당하였던 탐미달의 주수력 300여 명이 신라로 입성하였으니 왕권 강화를 그리고 있었던 신라의 내무랑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환영을 넘어 천군 만마를 얻은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신라의 내무랑은 어떠한 후한상을 내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대적으로 환영하여 정치적 안정된 힘을 얻는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후부터 신라와 백제는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며 우위를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라가 당과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까지 차지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신라의 조정에서는 탐낭고 성주 양탕이 광순사로 환영하고 큰 상으로 성주 왕자에 봉작하여 장록의관을 내렸습니다. 신라 내무랑은 크게 환영하여 어질양을 대들보양으로 이뿔부를 지아비부로 개사성하도록 사성 왕이 성씨를 내렸습니다. 당시 많은 부족들이 성씨가 없어 중대한 포상을 할 때는 왕이 성씨를 내려주는 것이 최고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탐미달의 세력은 성씨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최고로 우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성씨의 글자를 바꿔 상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한때는 어질양과 대들보양이 혼용하였으나 결국은 대들보양으로 바꾸어 쓰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씨는 신라에서 우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 많은 정승들을 배출하는 대족벌이 되었습니다. 신라로 이주한 양탕 후손들로 태종무열왕조에서 법률을 정비한 이방부령 양수와 최고 관직인 일길차를 지낸 양씨는 신라 통일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12대 후손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경동왕 16년에 양우랑이 왕실의 공운이 커 남원 부벽을 받은 뒤부터 남원양씨로 분적하였습니다. 그 후손으로 큰 파족은 두남 양릉양이 동궁 내시 강학사를 지내 병부공파를 이루었습니다. 또 한 줄기는 용송부원군 양주운이 분파하여 용송부원군파를 이루었고 또 한 줄기는 영의정을 지냈던 양윤희가 분파하여 장영공파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매우 강성하여 번성하여 양을라의 후손의 최대 파족이 되었습니다. 제93대 백제를라께서는 백제에 조공을 하시고 제94대 양겨울라께서는 백제 동성왕의 친공을 받으시고 제95대 가제를라께서는 해상교육 중심으로 큰 역할을 하시고 제96대 백신을라께서는 신라의 발해 침공을 위한 출병을 거절하시고 제97대 수교을라께서는 수나라 전함이 표류하여 귀환 조치하시고 제98대 무제을라께서는 신라의 신통한 예술을 도우시고 제95대 당겨울라께서는 활발한 자주적 예교 활동을 하시고
제100대 탐신을 낳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경량을 당하시었습니다. 탐미달의 우두머리가 탐나 왕국 사신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해마다 백제에 조공을 바치던 탐나는 백제가 웅진청도로 인해서 혼란해진 틈을 타 백제에 반발하여 공납을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방위를 들었습니다.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서기 498년 8월에 백제의 동성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백제군은 웅진을 떠나 부여에서 금강을 건너 익산 전주를 거쳐 지금의 광주 무진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양규영을 대신하여 탐미달의 수장이 사신으로 나서 군사를 철명하면 더 많은 공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여 백제 군사가 물러갔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탐나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아 왕이 친정하여 무진주에 이르니 탐나가 이를 듣고 사신을 파견하여 사죄하니 그쳤다. 탐나는 즉 탐모라이다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탐나의 영토가 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남해안의 영산강 유역 즉 강진안도 영암 해남 등지에까지 지배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탐나가 남쪽의 섬나라였다면 동성왕 금강 하류에서 전함을 띄웠을 것이지 육로로에서 무진주로 출동했을 리가 없고 이 소식을 들은 즉시 사죄하여 군사를 멈추게 한 것은 먼 섬나라에서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탐나 왕국이 고려에 통합될 때까지 하나의 국가로서 엄연히 존재하면서 탐나도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탐미달의 영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백제의 간섭이 심하여 신라와 고려 교역이 중단하였고 백제의 내법잡병 고진노가 탐나의 산천 지형을 시찰하고 갔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 이전에 신라는 탐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99세 당겨울라 9년 645년 3월에 신라 선덕여왕이 자장율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승